학교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오늘은 국립극단의 온라인 극장에 업로드되어 있는 발가락 육상 천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와, 와, 저는 소요고요. 저는 혜화입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이제 야심차게 준비한 건 바로 국립극단 온라인 극장 특집이에요. 음, 그래서 온라인 극장에서 이제 연극을, 무료 연극이라는 컨텐츠를 쉽게 볼 수 있게 플랫폼을 만들어 놔서 예, 한번 저희도 이게 또 선뜻 또 가격이 또 그렇게 막 엄청 저렴하진 않다 보니까 음, 음, 왜냐면 9,900원인데 그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관람권을 얻는 거거든요. 음, 음. 그러다 보니까 그 선뜻 이제 손이 안 가서 그거를 이번 기회에 체험도 한번 해보고 소개도 한번 해보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이게 코로나 시국 때 그, 많이 좀 이렇게 몇 번 홍보를 하는 거를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음,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 극장이 생긴 건 아니고 음, 음. 그 온라인으로 틀어줬어요, 그냥 유튜브로. 아,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그 공연본들은 여기 안 올라와 있어. 음, 그, 그래서 그게 많이 아쉬워요. 그리고 그때 이제 다른, 국립극단 말고 다른 뭐 연극이나 뮤지컬 회사들에서도 실시간 스트리밍권을 사가지고 봤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도 한 10,000원 했던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아무래도 스트리밍이라서 그 끊김 영상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아쉬웠었는데, 국립극단 온라인 극장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래도 힘을 많이 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응,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약간 그 내부자 썰 같은 응, 게 하나 있는데 오이, 이제 제가 연극 관련 수업을 들었단 말이죠. 근데 응, 그 수업에서 응. 어떤 작품의 영상을 수업 중에 보여주었어요. 교육 자료로. 어, 근데 이제 그거를 원하는 사람 있으면 보내주겠다, 파일을. 음, 그래가지고 저 주세요 했단 말이죠. 응, 근데 갑자기 교수님이 이거 근데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해서 안 되겠다. 왜냐면 응, 이게 그 교수님이랑 제가 좀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응,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각 잡고 찍은 게 아니다 보니까 어, 음, 좀 대중들에게 공개되거나 혹시나 공유되지 않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모든 공연이 이미 다 찍어지고 있었는데 코로나 막 할 때쯤에는 그 영상들을 한 번씩 보여줬었다가 응,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인형의 집도 올라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응, 아무튼 응, 그거 말고 이번에 아예 이참에 제대로 각 잡고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좀 카메라도 여러 대 설치해서 딱 했던 것 같은데 응, 그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좋았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미러링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좀 방에 있는 TV나 그리고 저희 또 빔 프로젝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봤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조그만 화면으로 보려다 보니까 살짝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저는 이제 맥으로 봤는데 음, 맥은 또 전용 뷰어를 깔아야 되고 아하, 뭐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음, 이게 되게 배터리 소모를 CPU를 많이 써가지고 되게 막 뜨거워지고 음, 이런 게 있었는데 확실히 저도 집에 게임용 모니터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좀 보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거 저도 아쉬웠던 것 같고 음, 그리고 이제 다음 회 발가락 육상 천재 말고 다음 화에는 저희가 벚꽃동산을 다룰 예정인데 벚꽃동산 같은 경우에는 싱크가 안 맞았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그 20인가를 이렇게 바꾸니까는 그때 딱 좋았는데 뭐 음, 이런 자잘한 문제 같은 게 있긴 합니다. 음. 근데 사실 막 예민하지 않다면은 뭐 아쉬운 대로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거 싱크는 그냥 맞추면 되니까 별로 어렵지 않고 아주 잘 봤습니다. 네. 자, 이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자면, 연출 서충식.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연출가 분이신데요. 이분의 작품 뭐 여러 가지 봤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2016년 연말에 했던 실수연발, 셰익스피어의 실수연발이라는 작품이 기억에 남는데, 왜 기억에 많이 남냐면 그 실수연발에는 정말 다양한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그 등장인물이 하나하나가 다 임팩트를 딱 보여주고 갔어요. 아우, 약간 그런 거에 특화되신 분 같다. 말 들어보니까. 그죠? 그리고 해와도 알겠지만 제가 이제 동아리에서 연극을 할 때 그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얘가 한 뭐 2분 나오고 3분 나와도 사람들이 다 기억했으면 좋겠어라는 게 제 그건데 그거를 정말 프로씬에서 실천하시는 분이어가지고 그때 실수연발에서는 캐릭터마다 하나의 동물을 골라서 그 동물의 행동을 약간 시그니처 포즈로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연출로 나오니까 좀 재밌었고 여기 발가락 육상천재도 마찬가지죠. 되게 비슷한 애들이 나오지만 각자 되게 다르고 맞아. 그런 것들을 좀 영하고 키치하고 발랄한 그런 연출을 좀 잘하시는 분이어서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말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네. 딱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작품은 김연주라는 분의 작품이고 공연 기간은 2022년 11월 3일부터 27일까지. 공연 장소는 소극장판에서 했습니다. 네. 국립극단이 가지고 있는 극장이 3개가 있어요. 명동예술극장이 있고 그 다음에 소극장판이 있고 백성희 장민호 극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그 크기별로 명동예술극장이 가장 크고 백성희 장민호 극장은 약간 좀 중간 사이즈, 소극장판은 말 그대로 소극장인데 약간 무대가 깊어요. 그러니까 보통 무대를 생각하면 직사각형인데 소극장판은 정사각형에 가까워. 그래서 뭔가 관객들이랑 밀착되어 있는 소극장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사각형이라 좀 깊으니까 넓게 쓸 수 되게 있구나. 넓고 입체적으로 쓴단 말이죠. 그래서 소극장판에서 하는 공연을 제가 봤던 게 이제 널 위한 날 위한 너라는 또 작품이 있었는데 그거 볼 때 되게 뭐 좋았던 게 무대가 되게 입체적이고 울퉁불퉁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높낮이 같은 것들을 이제 등장인물이 가져가면서 되게 한정된 공간을 되게 다양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그런 느낌들이 좋았던 그런 극장이었습니다. 거기서는 명동밖에 안 가봤었는데. 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명동도 좋아하지만 그 백성희 장민호 극장이나 소극장판 같은 경우도 되게 매력 있는 공간이라서 극장이라는 공간은 어쨌든 국립극단이잖아요. 그렇죠. 그 얼마나 이제 잘 활용하고 있는지, 잘 꾸며놓고 있는지를 보기에 너무 좋아서 한번 그 공간을 경험해 본다는 측면에서 방문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하네요. 그래서 그 점을 중점적으로 이 발가락 육상 천재를 보면 그 되게 부대가 깊고 넓고 그다음에 높낮이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무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재미가 있으실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입체적인 느낌도 있고 뭔가 소극장인데 이렇게 갇혀 있다는 느낌보다는 좀 많이 트여 있다는 느낌을 받기는 했어요. 네. 그리고 등장인물은 변호준. 약간 그 학교에서 원래 제일 잘 뛰던 애였는데 전학생인 박정민이 오면서 2등으로 밀려나.
그런 캐릭터. 그리고 약간 이 나머지 세 인물을 과는 약간 덜 친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무리에 끼고 싶으면서도 뭔가 안이 꼽고. 그리고 내가 1등이었는데 뺏겼는데 뭔가 또 져서 2등하기 싫고 막 이런 것, 그런 어떤 아이 같은 그런 갈등들,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박정민. 얘는 이제 자갈초 육상부로 전학 오자마자 1등을 하고 막 내가 막 되게 잘할 거라고 약간, 그리고 내가 발가락이 엄청 크니까 잘 뛴다. 나보다 발가락 긴 사람 없을걸? 이렇게 하는 캐릭터. 그리고 이제 김상우. 얘는 3등. 얘가 이제 초밥집 아들이죠. 초밥집 아들이어서 와, 너 잘 뛴다. 약간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들 사이에서 윤활제 같은. 그리고 이제 상훈의 초밥집이 이제 이 친구들의 아지트도 되고 이런 캐릭터고, 그 다음에 은수. 얘는 꼴찌야. 꼴찌인데 그럼 뭐 꼴찌여도 시원하면 됐잖아. 내가 해맑은 재밌어서 하는 거지 꼴찌. 뭐.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그렇게만 할까? 음, 라는 캐릭터. 그리고 인어가 나옵니다. 음. 그냥 인어예요. 인어인지 어인인지 알 수 없는. 머리통이 생선에 가깝고 약간 한교동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 얘기 할 줄 알았어. 원래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한교동이랑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혜화가 일본 다녀와가지고 한교동 얘기를 해가지고 아,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한교동 같은 뭘, 캐릭터다. 이렇게 5명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인 갈등은 그거예요. 이제 변우 호준이가 계속 이 3명의 무리를 한테 가가지고 시비를 걸죠. 야, 나도 저기 이 3명이 그 초밥집에 모여가지고 환타를 막 짠 하면 마시면서 막 자기들끼리 즐거워하고 있으니까 호준이가 와가지고 야, 나도 한번 환타나 줘봐 이러면서, 그러니까 싫은데 하니까 막 칵퇴하고 침 뱉어버리고 이러면서 유치한 싸움을 계속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다시 그 기록을 재려고 하는데 이제 호준이가 아프다고 해서 기록을 안 재죠. 그리고 평소에 막 그 볼트 형 하면서 우사인 볼트랑 통화하고 약간 무슨 캐릭터인지 알겠죠? 허언증이 좀 있는. 근데 어렸을 때 보면은 그런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맞아. 진짜 막, 한두 명씩 꼭 있고 난 꼭 그거 다 믿었다. 맞아. 내 주변에도 귀신 본다는 애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막, 너 머리에 귀신 있다. 이러면 내가, 이러고. 근데 그런 애들은 약간 자기 거짓말에 자기도 약간 속는 그런 느낌 있지. 그런 것 같아. 호준이가 딱 그런 캐릭터여가지고 응. 내가 뭐 볼트 형한테 맨날 그 비법 전수 받고 있고, 그리고 뭐지? 박정민 네가 그렇게 발바닥이 길어? 이러면서 막 내가 더 길어 이러면서 한번 보여줘봐. 근데 지금 내 발바닥 지금 인어한테 먹혔어. 해가지고 인어한테 먹혔다고? 거짓말하지 마 이러면서 이제 그 거짓말. 거짓말이 이제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메인이 되고요. 응. 그리고 이제 상훈의 초밥집이 좀 가게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하니까 인어를 잡아보자. 인어 고기가 그렇게 맛있어서 인어가 멸종이 됐대. 좋아, 우리가 인어를 잡아서 인어 초밥을 팔아가지고 가게 한번 대박을 내보자. 그래야 우리가 여기 계속 아지트로 쓸 수 있어. 응. 그래서 2가지 이유로 인어를 구하러 가는 거죠. 낚시터로 갑니다. 낚시터로 가서 인어는 낮은 소리에 반응을 한다는 이제 호준이의 말에 셋이서 하면서 인어를 잡으려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당연히 인어는 잡히지 않죠. 그래가지고 너희 구라쟁이 이러면서 애들은 호준이를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호준이는 이제 자기가 인어를 잡아서 얘들을 이제 보여줘가지고 믿게 해야 되는데 인어가 오지도 않고 일단 자기가 저 무리에 섞이지 못한 게 서럽기도 해서
계속 낮은 목소리를 내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아니, 이럴 수가. 겁나 요상하게 생긴 어인과 같, 한교동이. 아, 어인과 같은 인어가, 어떻게 등장하더라? 후루후루. 아, 끼리끼리 아, 꼬록꼬록 맞아. 이런 거 하는 거 하잖아요. 끼리끼리 꼬락꼬락 이러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 인어가 되게 재밌어요. 되게 분위기를 음. 환기시켜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이게 청소년극이다 보니까 응, 확실히 거기에 나올 법한 어떤 그런 발성?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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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죠. 호준이가 약간 내가 발가락만 안 다쳤어도 내가 1등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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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거짓말 치고 발가락 안 다쳤는데, 응. 그 다음에 그거를 애들한테 설명해야 되니까 애들이 인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내 발가락이 그만큼 대단하니까 인어가 먹었지 라고 하는데 애들까지 데려왔어. 당연히 안 잡히니까 이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이제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응, 약간 자기 거짓말을 자기가 반쯤 또 믿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응, 막 하다 보니까, 근데 인어가 진짜 나와버리는 거죠. 응. 반전. 그래서, 어, 인어랑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인어랑 또 대화가 돼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인어한테, 너 이대로 가면은, 너 죽어. 너 잡아먹힐 거야. 라고 해서, 인어가,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호준이가 딜을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너가 친구들한테 거짓말을 해줘라. 나랑 입을 좀 맞춰줘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어한테 너가 내 발가락을 먹었다고 애들한테 가서 거짓말 좀 쳐줘. 이렇게 해서 서로 딜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4달러. 그래서 딜이 성립이 돼서 이 인어와 함께 그 친구들 세 명에게 가서 봐봐, 내가 인어 있다 그랬지? 인어 잡았다 그랬지? 하고 인어도 발가락을 먹었다고 친구들의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서충식 연출의 또 다른 특징이 여기 있었는데, 응, 그 무대 전환될 때 응. 막 노래 불러요. 아, 맞아. 랩해요, 랩. 랩하고 막, 응. 그리고 무대가 막 이제부터 전환될 거야 뭐 아, 이러면서 무대 전환이란 단어를 써요. 그니까. 그런 게 되게 재밌는데, 이게 옛날에 그 실수 연발 때도 셰익스피어 그 몇 주년 기념 공연이었거든요. 어, 그게 어, 어. 무대 전환을 어떻게 했냐면 무대 전환 이렇게 했어요. 아, 그 그만의 로미오와 유머구나. 줄리엣 어. 노래. 그러니까 무대 전환을 대놓고 하는 게 아, 이 웃겨. 서춘식 연출의 어떤 특징이고, 이런 부분이 좀 제가 이 연출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런 깨알 같은 재치들이 계속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성인이 보기에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내용만 놓고 보면. 응, 근데 성인들이 보기에도 뭔가 재밌을 만한 그런 익스트림한 요소들이 계속 등장하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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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서 환타가 계속 나오잖아요. 응, 그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환타를 응, 마신다거나 응, 아니면 응, 인어가 또 여기서 환타나 줘봐 이러면서 나도 마실래 이러면서 환타를 마시는데, 또 이 또 아동 컨텐츠들에서 응,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맛있는 음식을 응. 한두 개씩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여기서는 환타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아동극, 청소년극으로서 갖춰야 될 어떤 포인트들을 생각보다 깨알같이 잘 지키면서 어떤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고 있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지고 놀 게 많은 그런 작품이 아니라, 청소년극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음에도 어쨌든 이 연출이 영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청소년 극이라서 연출을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원래 그런 특징이 있는 연출님이라는 거 이번에 처음 알았고, 그래서 저는 좀 맞아요. 인상 깊었던 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청소년 극이라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시키는 요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무대 전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중간중간 이렇게 노래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 인물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게 하는 그 연출의 특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그 러닝 타임이 70분인가? 그런데 맞아요. 청소년들이 집중을 정말 못해요. 아시겠지만. 맞아, 맞아. 그래서 다른 연극에 비해서 시간이 짧은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컴팩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뭔가 변화를 주면서 얘네가 지루하지 않게끔 그리고 이 인물을 계속 기억하게끔 청소년을 되게 배려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아 청소년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많이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그 맞아요. 연출님의 특징이 그 청소년극에서 필요한 요소와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 또 하게 됐고 그리고 아까 또 환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옛날에 그 영화 써니에서 음, 천우희가 써니텐을 쳐먹으면 써니가 되지 막 약간 이런 대사를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음, 어떤 그 소속감을 주게 하는 그런 맞아요. 장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떠올랐어요. 써니텐. 음. 그리고, 맞아. 이 듣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응, 저희가 그 청소년 특집 했었잖아요. 응, 응, 그때 이제 벌새랑 미성년 하긴 했었는데, 응, 그때랑 그때 또 생각했던 건데, 이 청소년이라는 존재가 응,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응, 존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뭔가 지금의 나와는 되게 다른 어떤 생각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응, 응. 존재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다름과 이해할 수 없음. 이게 조금 다른 게, 다름은 이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트는구나, 그걸 이해해 보려는 그 존재 자체로 이해하고 넘어가려는 것과, 얘는 얘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네, 응, 뭐야 이게 하고 이렇게 넘기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 얘는 난 모르겠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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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통통 튀나 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렇죠. 약간 이 통통 튀는 건데, 이 튀는 것을 한번 관찰해 보고자 하는 느낌? 잘 음, 표현해 보고자 하는 느낌이었어요. 응, 응. 튀는 게 왜 튀는지 이해하는 것까지는 무리일지 몰라도 그치, 그치. 그 튀는 것을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해 보기 위해 노력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작품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 초밥집에 이제 인어가 가게 되고 거짓말을 해주죠. 응. 그러면서 이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잡아가지고 초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 세 명의 청소년들과 친구들과 그 얘를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어인을 지켜야만 하는 호준이 사이에 그 갈등이 있는 거죠. 그리고 호준이 같은 경우에는 정들어 버렸어 또. 왜냐면은 둘이 공통점이 많다는 거를 서로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죠. 호준이는 일단 호준이가 세상을 왕따하는 건지, 아니면 스스로 모두를 왕따시킨 건지, 본인이 왕따인 건지 약간 애매한 존재지만, 아무튼 친구가 부족하잖아요. 음, 근데 이제 어쨌든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외톨이 같은 존재인 어떤 인어와 음, 공감을 하고 그 친구와 이제 정이 들어버렸는데, 이제 아이들은 또 그를 횟감으로 생각하고 있고, 음, 그러면서 서로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좀 으스대기도 하고, 음. 이런 어떤 갈등에 놓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인어가, 난 수영 잘해. 너 수영 뭘 잘하냐? 나 달리기 빠른데. 너 이렇게 생긴 것도 지느러미도 없고 팔다리 다 해주고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빠르냐? 하니까 이제 한번 보여줄게, 나와봐 이랬는데, 물속에 딱 들어가니까는 수영을 잘 못하는 거죠. 살려줘. 그, 그래가지고 호준이가 그 물속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 인어를 구해냅니다. 음,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의 시선에서 이제 그 인어 같은 존재는 이제 약간 관심이 꺼진 거예요. 음, 어떤 빠름의 상징, 발가락이라고 하는
걸로 상징되는 빠름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의 경외감이 사라지고 이제 한낱 횟감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아이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얘는 호준이는 이거를 다시 가져와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횟감으로서 배가 갈라지게 되죠. 갈라진 인어의 뱃속에서는 환타와 꽃다발 그리고 찌그러진 페트병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구불구불 내장 같은 게 약간 캔디 목걸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막 빠져나와가지고 그 무대 위에 이렇게 장식되고, 그러면서 갑자기 발가락이 나옵니다. 발가락이 왜 나오지? 그러고 나서 얘들이 다 발가락 다치지 않나? 맞아. 갑자기 어인이 막 위협을 했어. 인어가 막 공격을 해가지고 애들이 발가락을 다 다쳐요. 그러니까 이제 발가락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떤 건 긴 발가락, 어떤 건 작은 발가락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야, 제일 긴 발바닥은 발가락 내 거니까 내가 가져갈 거야. 라고 호준이가. 이제 아니지, 정민이가 먼저 말하죠. 정민이가 먼저 말하나? 정민이가 제일 발가락 길다고 일단 본인이 생각하니까, 호준이는 아니, 내가 뭐 가장 길다고 했잖아. 내 거야. 이러고. 근데 이제 상우가 그래, 나도 너네 질투했어. 사실은 나도 너 저거 갖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고, 은수 아니 내 거야 이러는 거죠. 은수도 사실은 1등을 해보고 싶다는 욕망이 있던 거죠. 너무 당연하게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세 명 사이에서 어떤 우정이라고 한 멤버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었던 거죠. 전학생인 정민이가 와서 1등을 자리를 꿰차고, 그러면서 대놓고 은수한테 너는 꼴등인데 왜 그렇게 달리는 게 좋냐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상우가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하니까 은수는 나 괜찮아 라고 했었는데, 은수도 뭔가 마음속에 데미지가 쌓이고 있었고, 상우도 뭔가 정민이가 안 입고 은수 너무 바보 같다 생각하고, 뭔가 이 안에서도 그런 어떤 위계와 불만 같은 게 내재되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인어와의 어떤 에피소드를 통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이 발가락을 막 얻으려고 막 달리기를 땅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인어가 갑자기 일어나. 우와! 그러면서. 그러면서 인어가 심판을 봐주죠. 맞아. 왜? 인어 자, 처음 봐? 이러면서. 시작하면서 애들이 이제 달리기를 해가지고 그 발가락을 잡으려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확실히 청소년 극다운 느낌을 맞아. 가지고 있고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실제로 청소년들끼리 그 무리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들을 그대로 다루고 있고, 그것이 눈에 보여지지 않고 존재하던 갈등들이 눈으로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인어라는 캐릭터로 잡은 것도 좀 신기했습니다. 사실 청소년이 아동에도 성인에도 소속되지 않는 그 애매한 중간자의 위치에 있는 친구들인데, 그들이 이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관계가 거의 친구가 유일을 하단 말이죠. 그 속에서 뭔가 관계가 빠그라지거나 거기서의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했을 때 그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감이 다른 이제 세대들보다는 더 크게 다가올 거란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 친구 사이의 관계도 되게 소중하고, 그리고 누구 하나 소외되더라도 나는 저 친구랑은 엮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되게 강하게 나타나는 때인데, 그게 이 연극의 스토리에서 그 세 명 친구 사이의 갈등, 그리고 이 호준이와 이 세 명 사이의 갈등, 그리고 이 인어가 꼈을 때 이 네 명이 손을 모아서 내장을 막아주는 그 모습들이 너무 그 청소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 그 프로그램북을 보면은 재밌는 인터뷰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연출의 말을 하나 가져와 보자면 서충식 연출이 저희는 모든 이야기와 서사를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것에 익숙하고 논리적인 이야기 구조로 장면을 만들어가는데 아이들이 놀 때를 보면 다 논리적으로 이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주 맞지, 맞지. 짧은 순간에 집중해서도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고 변화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장면을 만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날 아이들하고 놀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지금 약간 고착되어 있는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더 엉뚱하게 만들어야 되겠군요.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청소년들과 실제로 같이 놀고 그 교사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이런 것처럼 실제로 뭔가 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청소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이라고 하는 존재의 어떤 패러다임, 사고방식, 생각의 사고의 틀 같은 것들을 잘 보고 모방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 연극 안에 좀 잘 담겨 있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애써 그것을 논리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그 날것의 청소년의 그 통통 튀고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았고, 그리고 특히 막 그런 그 육상부 옷이나 그런 조명 같은 것들이 되게 알록달록, 통통, 키치키치한 느낌이라서 보기에 더 보는데도 재미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12살 아이들의 어떤 또래 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갈등 같은 거를 뭔가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그들의 어떤 생각 패턴에 맞춰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호준이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정민이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상우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은수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에 다 그 납득되는, 설득되는 그런 스토리들이 깔려 있게 되는 거죠. 맞아. 애써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어른의 시선에서 청소년을 보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호준이는 12살 아이고 그래서 애가 자기 거짓말에 자기가 약간 속고 자기를 꾸며대려고 저런 말을 하고 또 정민이는 어떤 식으로 해서 저렇게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고 발가락이 긴 것과 달리기를 빠르게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지만 제일 빠른 정민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들 그렇다고 생각하고 긴 발가락을 동경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설득력 있고 결국은 다 논리의 체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패턴에 맞춰서 막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애들이라고 이야기했거나 아니면 비논리적인 것이라고 한 게 아니라 아이들의 있는 그대로의 약간 그 논리와는 좀 어긋날 수도 있는 그런 사고 패턴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오히려 이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논리력을 부여해 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되게 훌륭한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적인 청소년극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얘기하세요. 말씀하세요. 오잉? 그러니까 청소년한테 보통 그 연극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교육적인 요소가 있거나 아니면은 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막 대학로에서 옥탑방 고양이 막 이런 거 봤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약간 뭐 물론 재밌긴 했지만 얘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청소년의 모습을 청소년이 봤을 때도 공감을 할 수 있고 지루하지 그들의 않고 이야기. 불편하지 않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상적인 청소년 극의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도 청소년극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극장에서도 일을 했었는데 알바를 했었는데 알바? 뭐 하우스 어서요 일을 좀 했었는데 어셔 할 때 이제 오히려
청소년극 같은 거 막, 아니면 아동극, 시크릿 주주 음, 이런 거를 막 연극으로 하면, 음, 이제 그게 더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어. 음, 음. 왜냐면 그 아이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되게 화려하고 맞아, 되게 맞아. 다이나믹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재밌거든요. 어른들을 위한 공연 같은 경우에는 그 재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약간 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맞아. 아동극, 청소년극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을 붙잡아둘 재미에 그니까.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응, 보장된 재미가 있는 거죠.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청소년극이라고 해도 어른들이 보기에 오히려 더 좋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재밌다. 응, 응, 그냥 뭐 이야기가 재밌어야지 이런 응, 응,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 응. 그러면 이 작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전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거든요. 왜 인어는 무엇인가? 그래, 혹시 나도 그 생각을 계속 했는데, 막상 이렇게 떠오르는 거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굳이 좀 끼워 맞춰 보자면은, 그러니까 호준이랑 인어랑 서로의 그런 공통점을 많이 발견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물고기계에서는 인어가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존재고, 인간계에서는 그 청소년이 어디인가에 소속되지 못하고 되게 불안정한 상태의 그 신분? 위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약간 인어랑 이 호준이랑, 그러니까 청소년이랑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와중에 둘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짧게나마 해봤습니다. 네, 그 생각도 맞아. 그 둘이 닮았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구나. 난 그렇게 음. 봤어. 저는 약간 우회했어요. 그 생각을. 음. 굳이 인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이해하지 않으려면 이해하지 않아야 되는 근거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음, 음, 저는 그래서 이 연극을 보면서 떠올렸던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채널이 하나 있는데, 이준호의 루돌로지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음, 그 게임을 되게 인문학적으로 잘 풀어내는 그런 채널이거든요. 음, 그 채널에 게임적 사고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영상이 있어요. 음, 그리고 요즘엔 영상의 제목이 그 제목에 있기보단 썸네일에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음, 썸네일에는 재벌집 막내 아들의 결말 그리고 게임적 상상력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음. 이 영상에서 재벌집 막내 아들의 그 드라마판의 결말이 왜 그 지경에 났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음, 왜 그러냐면 그 방송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몇 가지는 그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진 바이기도 하고 음, 있는 사람들은 이게 보편 타당한 어떤 논리 안에 흡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대요. 음, 근데 장르 문화, 음, 음, 서브컬처에서는 회귀, 빙의, 환생 같은 것, 회빙환이라고 부르는 이 음, 3요소는 그게 왜 일어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일어남으로써 벌어질 수 있는 다음의 이야기가 중요하다. 회빙환은 그냥 일어나는 거다. 음, 그리고 그 회빙안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어 있는 그 어드밴티지를 통해서 어떻게 더 재밌는, 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건데, 그 기존 어떤 레거시 방송계에서는 그 맥락을 생각하지 않고 이 회빙안을 어떻게든 납득시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꿈이라고 하는 음, 전형적인 방식으로 그걸 되돌려 옴으로써 그 정확히는 빙의에 가깝죠? 음, 획, 어,
빙의를 해서 회귀? 빙의? 환생? 전생? 뭐 어쨌든 그 회빙환이 일어나면서 얻게 되는 그 진도준의 어떤 어드밴티지가 어떤 이야기를 그리는지를 집중해 왔던 시청자들을 배신하게 만든 거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마침 어제 무직 전생이라고 하는 넷플릭스에 있는 그 회기물을 봤거든요. 이 세계 전생물. 아주 평범해요. 너무 평범하죠. 트럭에 치이나? 맞아. 트럭에 치여가지고 죽어서 이 세계에서 갓난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성인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그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마법 영재가 돼요. 거기까지 봤어. 근데 이런 장르물의 특징은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얻어낸 현실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그것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나에게 지금 주어진 환경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펼쳐내지 못하는 환경이지만 그런 것들이 언젠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모두가 우러러보는 그런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요즘 저도 뭐 비슷한데 정말 내가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을 걸고 하고 싶은 어떤 목표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목표를 발견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뭐 실제로 성공을 했든 안 했든 그 목표를 발견했다는 사실 자체로 너무 부럽기도 하고 뭐 그런 것처럼 회빙환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의 어떤 조건값이 아니라 새로운 조건값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그 기회를 받아보고 싶다고 하는 그 상상력이 있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거기서 에러가 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회빙환에 대한 얘기가 그런 건데 인어도 약간 그런 존재가 아닐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1등이었는데 2등으로 밀려났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고 옛날에는 그래도 외톨이지만 1등이었는데 심지어 지금은 외톨이에다가 1등도 아니니까 너무 불만족스러운 현실, 그 조건값을 되돌리기 위해서 생각해냈던 그런 거짓말이었고 근데 그게 어떻게 현실로 발현되면서 이게 나에게 새로운 조건값을 부여했을 때 나는 또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꿔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상상력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인어라는 존재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런 게 왜 일어날까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약간의 일종의 매기인 거죠. 이 고착화되는 이 뭔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매기 같은 게 하나 딱 나타난다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야. 호준이는 항상 거짓말만 하고 항상 자신 앞에 있는 문제를 회피하기만 하는 그런 어린 아이가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 뭔가 정의롭게 뭔가 뛰어들어서 누군가를 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친구를 위해서 뭔가 할 수도 있고 또 다시 한번 자신의 꿈을 위해 달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약간 회피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근데 저 스스로도 느끼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약간 어떤 작품을 보면은 뭔가 자꾸 뜯어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 그런 이질적인 뭔가 존재라든지 물체가 딱 나왔을 때, 아, 저긴 뭔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다. 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한 대로 사실 그 인어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그 호준이가 그런 성격인 것도 어떻게 알 수가 없을 거고, 그리고 걔네는 그냥 서로 그냥 계속 사이가 안 좋을 거고, 그냥 그러고 끝났을 텐데 얘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스토리가 만들어진 거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애초에 우리가 청소년극을 보면서 해석의 여지를 빼고 논리를 빼고 뇌를 빼고 보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이 인어조차도 뇌를 빼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방금 소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극이란 장르가 이런 거에 되게 특화돼 있죠. 만약에 이게 미디어였으면 조금 더 어려웠을 수도 있어. 뭔가 더 현실적일 것 같으니까. 근데 연극이라고 하면 되게 제사의 벽이 생각보다 되게 강하거든요. 왜냐면 저기는 무대라고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무대는 무대일 뿐이기 때문에 진짜 현실 같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이질적인 공간에서 벌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환상적인 요소를 집어넣었을 때 생각보다 위화감 없이 잘 펼쳐지는 것 같아서 네. 연극이랑도 되게 잘 맞는 그런 설정이지 않나. 우리가 저기 닭강정에서 힘들었던 포인트는 그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세상에서 굉장히 이질적인 일이 벌어지니까 거기서 이제 약간 인지 부조가 왔던 건데 이게 무대나 아니면 만화 같이 아예 이질적인 세계에서 그런 이야기가 펼쳐진다면 조금 더 받아들이는데 위화감이 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발가락 육상천재는 좀 그런 우리 장르적인 관점과 약간 접목시켜서 바라보면은 이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아 맞아, 좀 그게 생각났어. 이게 교수님 얘긴데 제가 이게 김영하의 바람이 분다라는 소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김영하 소설 중에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복돌이에요. 게임을 복사해서 팔아. 90년대 소설이라서. 근데 이제 복사해서 팔다가 이제 그 알바를 한 명 고용합니다. 근데 여자분이 들어왔어요. 그 여자분과 약간 사랑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서 이제 계속 하루 종일 막 사람이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고 게임을 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교수님은 이 게임을 계속 하는 거게 뭔가 있다. 이 게임이 뭔가 열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계속 거기에 이제 약간 너네가 한번 그걸 한번 해봐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랑 이제 다른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교수님이 게임을 참 좋아하시긴 하는데 게임을 너무 모르신다. 원래 사람이 백수일 때는 그냥 게임하는 거다. 너무 당연한 일인데 자고로 우리에게는 그게 뭔가 이제 약간 생산적인 일 열심히 하다가 약간 정신적인 타격을 입고 웅크려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 집안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교수님이 보기에는 그게 너무 특별한 일인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아내야 된다. 거기 열쇠가 있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보기엔 그건 그냥 당연한 얘기인 거잖아. 본인은 그래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저희 교수님 굉장히 이제 일찍부터 학위를 따고 이제 비평가 활동하고 교수직도 역임하시고 좀 되게 어릴 때부터 하셨던 분이시라 잘 모르시는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런 얘기를 이제 다른 이제 제 선배인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인어가 무엇인가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그들과 이제 약간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에이지에 속해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게 아닐까. 그렇네. 참 어려워요. 근데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 있긴 할 거잖아. 근데 그걸 또 억지로 받아들여라 이러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그치. 이제 회빙환의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청소년극 재밌고 더 보고 싶은데 그 옛날에 저기 코로나 때 하나 했었거든요. 그거 영상으로 그 군대에서 휴가가 아니라 저기 외출 나갔을 때 하고 있어가지고 초밥집에서 초밥 먹으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걸 다시 보고 싶은데 그게 안 올라와 있어서 좀 아쉽고. 그래서 이제 국립극단 온라인 극장 운영하시는 분들 저희 다 압니다. 그 옛날 공연들도 다 녹화해 두신 거 아는데 풀어라. 그거 퀄리티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되게 좋았어요 사실. 그때 시범적으로 스트림했던 것도 그렇고 제가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 봤던 그 작품도 그렇고 굉장히 좋았으니까
로베르트 주코랑 더 파워, 그다음에 가족 이런 명작들, 널 위한 날 위한 너 이런 명작들 다시 한번 풀어주시면 제가 다 구매해서 보고 여기저기 홍보할 테니까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풀어달라. 예. 그러면은 이제 한 줄 한마디와 한 줄 평 아니죠? 한마디입니다. 저희는 평가를 하지 않아요. 자, 한마디와 추천하는 사람 하고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까요?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의 한마디는 청소년극을 이번에 처음 봤는데 생각보다 재밌었다. 생각보다 재밌었고 그 국립극단을 보니까 그 청소년 부서라고 하나요? 팀이라고 하나요? 그게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연구하고 맞아요. 걔 하는 팀이 있는 것 같아서 청소년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하는 팀인 것 같다. 그리고 그 연출적인 부분이 많이 좋았다. 청소년 극이랑 아주 잘 어울렸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추천하는 사람은 저는 사실 약간 로망이 제가 뮤덕이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애를 낳으면 애기랑 같이 공연을 보러 다니고 싶어. 애가 좀 크면은. 응? 그래서 뭐 어렸을 때 뭐 티니핑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좀 이렇게 입문을 시키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욕심이 있는데 아, 티니핑은 늦으면 늦을수록 좋다. 등골핑 이라고 하죠. 아무튼 이렇게 좀 공연 문화에 좀 익숙해지고 그런 거에 나랑 같이 커서 좀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재밌겠다. 그래서 좀 이제 뭐 어머니 아버지들 중에 좀 이렇게 연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나 우리 애랑 같이 연극 보고 싶은데 혹은 뮤지컬 보고 싶은데 딴 데 큰 극장은 요즘 너무 비싸잖아요. 너무 부담스럽고 애한테도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좋아요. 약간 영상으로 선행학습. 그쵸. 저희 조카가 아직 2살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24개월이 안 됐는데 20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어린이집에서 뮤지컬 같은 걸 보고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빠랑 둘이 있는데 그 뮤지컬 톤으로 아빠 힘내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 영상을 이제 막 미치겠다. IP 그 집에 CCTV 어린애들 있으면 있잖아요. 그 영상으로 저희 막 조카 덕질방이 따로 있거든요. 저희. 거기다가 올려주는 거예요. 그게 생각났네요. 재능이 보이네. 그러게 아무튼 귀여워. 그래요. 저 이거 보면서 정말 제가 청소년 문학, 청소년 극 이런 거에 원래도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뭐 사실상 이제 좀 접어가는 꿈이었는데 이런 걸 보니까 또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기도 하고 그리고 연극도 좋아하고 하니까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뭔가 이제 당연히 힘들겠지만 약간 부럽기도 하고 나도 이런 거 하면 참 즐겁겠다가 한마디입니다. 네. 참 당연히 힘들겠지만 부럽다, 힘들겠지. 멋있다, 부럽다, 나도 하고 싶다. 정말 멋있다, 멋있다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동경하고 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동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조금이라도 기분이 좋으시지 않으실까요?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잘했으니까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참 잘 하시고 계시고 좀 멋있고 부럽고 나도 하고 싶고 뭐 그런 생각들이 막 들면서 질투도 좀 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한마디고요. 추천하는 분. 약간 연극을 취미로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동아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좀 참고하기에 되게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서충식 연출이
우리가 이제 대본에 뭔가 적혀 있는 걸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연출가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굴절돼서 만들어진 스펙트럼을 이렇게 이 얼마나 다채로운지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연출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연출을 해보고 싶다. 아니면 무대 같은 거를 좀 책임지고 만들어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이런 정석에서 좀 벗어나는 아니면 되게 아이디어가 넘치는 이런 작품들을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그리고 프로그램북도 이렇게 같이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은 만들어 갔는지 이런 걸 보면은 되게 많이 공부가 될 것 같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취미에 시간을 들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사실 본업에 열심히 하는 거 오히려 이상으로 더 즐겁고 재밌는 경험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뭐 평생 연출가가 될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뭐 연극 동아리라든지 동호회라든지 아니면 그냥 친구들끼리 가볍게 뭘 한다든지 이런 걸 함에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될 만한 그런 자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도움 많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런 걸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동안의 어떤 사고의 틀을 깨워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그러면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